2015년 1월 22일 새벽,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에 한 여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이미 숨진 뒤였는데요. 부검을 통해 드러난 아내의 사인은 독극물 중독, 즉 독살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아내가 마시던 소주잔에는 청산가리가 묻어 있었고 병에선 남편의 지문이 발견됐습니다. 유력한 용의자가 된 남편. 그런데 이날 새벽 이 집에 들어온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주를 사들고 이 집에 들어왔다가 황급히 비상계단으로 떠난 한 여성. 바로 남편의 내연녀였습니다. 한 명의 죽음, 그리고 두 명의 용의자. 오늘 사건 연구소는 누가 그녀에게 독극물 소주를 먹였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불륜 중이었던 것 같고 이 사건이 발생한 날 이 남편과 내연녀 모두 새벽에 이 피해자의 그러니까 부인의 집에 들어왔던 것 같은데 참 묘합니다. 일단 그날 새벽에 있었던 상황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일단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피해자와 이 피해자 남편 내연녀 이렇게 둘이 만난 건 자정 무렵입니다. 이 자연스럽게 이 내연녀가 술 한잔 좀 하자라고 유도를 해서 집으로 같이 올라간 건데요. 1시간쯤 뒤에 이 내연녀는 혼자서 아파트를 빠져나옵니다. 같은 시간 남편은 밖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내연녀랑 연락해서 둘이 잠깐 만나서 이 1시간 넘게 시간을 좀 같이 보냅니다. 새벽에요. 이후 새벽 4시쯤에 내연녀가 남편을 다시 집으로 데려다 줍니다. 본인은 문 앞에서 기다리고 남편이 혼자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을 한 겁니다. 남편이 곧장 내연녀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연락을 취했고요. 둘이서 같이 피해자를 이 내연녀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갑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청산 중독, 당시 피해자 몸에서 나온 이 청산가리 농도가 치사량의 수십 배였습니다. 이후에 경찰이 조사해보니 뚜껑이 열려있는 소주가 발견이 됐는데 그 안에서 이제 청산염이 검출이 된 겁니다. 자, 소주에 독극물을 넣어서 살해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 자신의 아내를 보고 이 남편은 바로 구급차를 부른 게 아니라 밖에 있는 내연녀를 불렀어요. 자, 그러면 이거 딱 보면은 흔히 내연녀와 남편이 짜고 부인을 살해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대체 그날 무슨 일이 또 있었던 거죠? 일단은 저 남편은 뭐 아주 주요한 용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만 나름 알리바이가 좀 있었죠. 같이 없었잖아요, 그 시간에. 아내가 지금 저렇게 돼 있는 상황에. 근데 이 사고 발생 몇 시간 전에 아주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내연녀가 소주 3병하고 맥주 1병을 들고 안주거리를 들고 이 부부가 사는 아파트에 들어왔는데 그리고 CCTV를 보니까 1시간쯤 지나서 멀쩡한 엘리베이터를 두고 저기가 11층입니다. 예. 내연녀 혼자 비상계단을 여기서 지금 사파 나오네요. 예. 내려왔다가 다시 계단을 타고 또 다시 또 11층으로 올라갑니다.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네, 그런 반복적인 장면들이 찍혀 있어요. 사실 11층 높이를 계단으로 올라다니고 내리고 다니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일반적이진 않죠. 그래서 이거 내연녀의 소행이 아닌가라고 의심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 소주병에서 그러니까 내연녀가 집에 간 건 맞아요. 피해자 집에. 그런데 소주병에서는 지문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약간 이 살인 사건 자체가 약간 미궁에 빠지는 느낌이 드는데 말이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조사를 하는데 내연녀가 피해자가 사건 당일에 자기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요즘에 나는 강물에 뛰어들고 싶다. 나는 막 차에 치고 싶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함으로써 극단적인 선택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뉘앙스를 풍겼는데요. 근데 이제 경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주병을 보니까 피해자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고,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그 피해자의 지문이 거기에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소주잔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이 지금 극단적인 통상의 극단적인 선택의 방식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그래서 경찰은 이 내연녀가 주장하는 것을 별로 신뢰를 하지 않고 의심을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사건의 범인이 잡히게 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이 됐습니다. 남편이었습니까? 남편은 아니었고요. 내연녀였습니다. 사실 이게 재판이 한 2년여 만에 결론을 내렸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문 같은 직접적인 증거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가 됐던 게
독극물을 구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구입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고 그게 나오고 나니까 이 내연녀는 뭐라고 하냐면 극단적인 선택을 내가 하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살인법이라든가 몰래 먹이는 방법은 그럼 극단적 선택할 사람이 자기가 극단적 선택할 때 몰래 어떻게 먹입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재판에서는 그렇게 찾아본 방법을 이용해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내연녀가 피해자에게만 몰래 먹인 걸로 그렇게 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뭐 내연녀의 범행이었다면 이 범행 동기는 그런 거겠죠. 저 남자를 내가 차지하겠다. 뭐 약간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 저도 이 사건을 오늘 약간 들여다보면서 궁금했던 것이 이 내연녀와 그 피해자 고인이 된 이 부인 어떻게 보면 서로 적대적인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왜 그 피해자인 부인은 그 야밤에 내연녀를 집으로 불러가지고 같이 술을 마시다 이런 변을 당했을까? 네, 일단 이전에도 계속 접촉은 있었습니다. 근데 우선 이들의 관계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같은 은행에서 근무하던 이제 사내 부부였습니다. 결혼한 지는 16년이 됐고 사건 당시에는 10살 된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불행이 남편이 바람을 피면서 시작이 된 건데요. 이 남편이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바로 이 내연녀를 알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불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불륜 관계라면 통상적으로는 그 관계를 숨기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이 내연녀는 좀 달랐습니다. 이혼 경험이 있었는데 이 피해자의 단란한 가정이 부러웠던 건지 어떤 건지 일부러 내가 이렇게 불륜을 하고 있다. 너의 남편이랑 이것을 피해자에게 공개하려고 굉장히 애썼다는 겁니다. 이 내연녀는 심부름센터에 심지어 사주를 합니다. 자신이 이 피해자의 남편과 숙박업소로 들어갈 때 그 사진을 좀 몰래 찍어달라. 그래서 그 사진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또 자신과 피해자 남편이 대화하는 내용을 피해자가 일부러 듣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불륜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왔고요. 심지어 이 내연녀는 심부름센터에 좀 피해자를 성폭행할 수 있겠냐 이런 사주까지 시도를 합니다. 와, 약간 이 사이코패스 같은데요, 이거? 이 정도 되면 사람이 아니죠. 예. 정말 저도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소름이 끼치는데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내연녀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오히려 이 피해자를 협박을 해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이 내연녀의 엄마가 이제 피해자의 남편,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피해자의 남편과 불륜남이죠. 불륜남한테 우리 딸이 지금 극단적 선택에서 많이 다쳤다. 또 불륜남 당신 아이 임신해가지고 낙태까지 했으니까 이거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당시에 이 또 피해자는 내연녀 엄마를 만나서 합의를 해요. 헤어질 것을 전제로 이제 제발 좀 저도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헤어져 달라. 엄마가 이제 뭐 자기 딸을 설득하라는 취지였겠죠. 치료비 명목으로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습니다. 아유. 그래서 3억 5천만 원을 건네고 합의서에 서명까지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아유, 그러니까 너무 이 피해자 고인이 된 부인분이 너무 좀 심성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가정을 지키려고 이렇게 끝까지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이면서도 세상에 저 내연녀한테 막 돈 주면서 뭐 어떻게든 잘 좀 그냥 헤어져 달라 뭐 이러고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십니다. 남편 어디 갔어? 남편 어디 갔어? 지금 다들 그러세요. 제가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특히 그 피해자인 여성 같은 경우가 정말 가정을 한번 지켜보려고 그리고 만약 이 가정이 깨지면 그 10살 된 아이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괴로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3명인데 첫 번째 아주 독한 여자, 그리고 심성이 정말 착한 그런 여성,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이 상황에서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바로 무책임하고 형편없는 남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그 피해자 같은 경우가 3억 5천을 주고 다시 만나지 말라는 각서까지 받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드문데 예. 남편은 그 와중에서도 양다리를 걸친 거죠. 하하, 이거. 내연녀한테는 좀 있으면은 내가 아내하고 이혼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야. 또 아내에게는 야 이제 내연녀하고는 곧 헤어질 거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책임 있는 사람은 바로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별별 상담소에서 진짜 별의별 얘기를 전해드릴 때 가족 여러분들 에이 이거 거짓말하고 있어 그러시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와 진짜 이건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 이건 또 뭔지 또 신상 공개하라고 이러시는데 양 변호사님. 근데 이제 이렇게 별의별 짓을 진짜 악마 같은 짓을 일삼았던 내연녀. 그런데 그 남자가 자기한테 오질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 마지막 수단 저걸 죽여야 되겠다 이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성이 완전히 나라가 마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행동들을 계속했던 거고요. 그래서인지 이 내연녀 같은 경우 무속인에게 또 그렇게 의지를 했다고 합니다. 아하. 이게 정말로 이 남자가 자기 아내랑 헤어지고 나랑 다시 뭐 결혼을 하게 될 건지 이런 걸 끊임없이 물어봤다고 하고 이 남편도 정말 잘못했는데 남편이 내연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 승진하면 이혼하고 아내하고 이혼하고 너랑 같이 미래를 같이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남편이 승진하냐 안 하느냐를 집착을 해서 무속인에게 계속 그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걸 무속인이 어떻게 합니까? 남편 승진하는지 어쩌는지. 근데 무속인은 또 승진한다고 얘기를 했던 모양인데 그래도 불안하니까 사실은 그 남편의 승진이 결정되는 당일날 아내를 해친 거였어요. 그래놓고 무속인을 찾아가서 피해자 명복을 빌어달라고 또 구슬하기도 했답니다. 백 변호사님, 이 정도 되면 말이죠. 재판 검거가 돼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으면, 네. 나 제정신 아니야, 나 제정신 아니야 이랬을 것 같은데요. 뭐 늘 나오는 얘기잖아요. 정신 이상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 내연녀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 유치장에서 일단 극단적인 선택하는 막 소동도 벌입니다. 난 억울해 막 하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연극성 인격장애라고 하잖아요. 본인 거짓 잘하고 완전히 이제 그 다른 사람 연기까지 해나가는 그런 사람 거로 보이는데 이런 식이에요.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로 막 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인한테 불리한 질문하면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안면 몰수하고.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진짜 안 했다고 본인 스스로 이제 세뇌해서 믿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럴 리는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생각을 국리를 가지고 아 이런 연기도 해봤다가 또 이럴 땐 부인했다가 그런 과정을 계속 되풀이했던 겁니다. 제가 교수님께는 잠시 후에 여쭤볼게요. 양 변호사님, 2년의 재판 기간이 걸렸지만 결국 뭐 마지막 선고는 어땠습니까? 2년에 걸린 이유는 아까 잠시 언급을 한 것처럼 증거를 명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뭐 이 독구물을 검색했다는 간접 증거들로 정황을 파악하느라 걸렸지만 1심에서부터 인정을 했습니다. 유죄를 인정해서 1심에서는 25년을 선고했다가 항소심에서는 가중을 해서 무기징역 선고를 했고요. 대법원에서 그대로 무기징역을 확정 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교수님 아까 제일 무책임한 사람, 그 남편은 지금 어디선가 지금 잘 살고 있을 거야. 사건 반장 보고 있어. 쟤는 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예. 네. 사실 그 당시에 이 동창들 맺어주는 앱 때문에 뭐 어떤 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가족들 또는 가정들이 많이 파괴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바로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연극성 인격 장애의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본다면 소위 얘기해서 남의 남편을 뺏어서 내가 남들이 보는 데서 은행 다니는 번듯한 남편을 내가 데리고 살겠다 이런 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라든가 주의를 끌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살하겠다 위협도 하고 아까 나왔던 이런 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남들이 보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연극성 인격 장애라고 해서 DSM-5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늘 그 주목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유혹을 한다든가 뭐 관심을 끄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전체로 봤을 때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만 그렇게 우리가 고정을 해서 본다면 충분히 그런 성향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